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수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 대입 과정에서 밝혀진 소위 스펙 쌓기가 논란이 되면서 정시 확대론을 넘어서 수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도 여론을 의식한 듯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현행 대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의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하 중일고 교무부장이자 전국진학협의회 수석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부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학준 동아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학준입니다.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건은 압수수색을 시점으로 수사가 시작되는데 검찰이 오늘 단국대와 공주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학술지에 등재된 경위를 캐기 위해서인데 갑작스런 수색에 대학 측과 해당 교수도 당황해했습니다. 수시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간다는 것이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차라리 정시 준비를 미리 해서 승부를 보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스펙은 저희한테는 남 얘기, 먼 얘기 같고 스펙 아무리 쌓아도 지금 수시는 지방에서는 특목고 학생들한테만 유리해서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시를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교육 질서가 흐트러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한 가지만 좀 주문하자면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높이는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개편을 시사하면서 좀 급물살을 탄 느낌입니다.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개선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지난해 8월에 개선안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더 바뀌겠다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토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선생님, 지금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좀 아실 것 같은데 대입제도가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더 개편된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했던 일들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서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좀 더 투명하고 좀 나름대로 학생들의 꿈높이에 맞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100명의 수기단이 만들어서 정책 순례를 이제 1호로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종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학종이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예측 가능한 학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이제 정시 확대가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입제도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좋아지는 건 좋겠지만은 자꾸 개선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국 후보자의 따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 10년 전이거든요. 그 10년 전에 입학 사정관제가 이제 사실 도입되면서 2008년이죠. 도입되면서 당시에 아주 그 스펙 쌓기를 포함한 어떤 다양한 전형들이 막 존재했단 말이죠. 그 전형들이 한 3, 4년간 정말 학교를 좀 어지럽히고 정말 있는 부유층 가정들 또는 뭐 정보가 충분히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던 건 사실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학종이 만들어지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변해온 거죠. 그래서 개선이 되어 왔는데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2020년 이미 22년이죠. 대입제도 개편방에 나왔어요. 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수상 경력 개수를 갖다 한 학기당 하나씩만 또는 뭐 기재 동아리도 뭐 학년당 하나만 그렇죠? 그리고 소논문은 아예 미기재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도 아예 그냥 미기재를 못 합니다.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공정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야지 누구 하나가 갑자기 이 제도를 확 바꾸자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조국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좀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교조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렇게 개편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교수님. 대통령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교육에서 공정성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공정성을 강조한 순간 교육 자체의 요소보다는 교육 외적인 요소가 도입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정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적 배경 이것이 이제 사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요소니까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 자신의 평가거든요. 근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교육 이외의 요소가 도입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 항상 바뀌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비중 차이예요. 어떤 경우에는 공정성을 갖다 강조하다 보면은 사실상 수시가 증대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확대를 주장해야 될 것 같으면 객관식 시험이라든지 수능을 강조한 그런 추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을 본다면 이제까지 이제 공정성을 어찌 보면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수시가 점점 확대되어서 심지어 80%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20%가 거의 정시고 80%가 이제 수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정시를 강조한다. 그럼 몇 프로를 다시 정시를 할 거냐? 그러면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니까 교육제도라는 것은 바뀌면 바뀔수록 또 질서에 형성되는 시간이 더 들고 교사는 더 힘들고 그래서 바뀌는 것 자체가 항상 선은 아니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에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 그리고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현실의 기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사교육 업체 쪽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10% 이상 상승하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 업체들이 상승한 이유는 수능 정시가 늘어날 거라고 분석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 텍스트를 그대로 보면 조국 후보자와 논란을 넘어서서 공평과 공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현재 수준에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회에 지금 학종과 그리고 정시와 수시의 벽을 넘어서서 이 벽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공평과 공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시를 늘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육부가 정시를 늘려내는 방향들을 갑자기 드러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종을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따가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종의 어찌 보면 보완적인 부분은 사실상
입시 사정관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수시 경우에는 입시 사정관제가 2008년도 이후에 도입됨으로써 이제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제도를 본다면은 아까 이제 공정성이 사실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공정성은 뭐냐면 금수저의 논란을 좀 적게 하지 이런 얘기거든요.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불이익한 평가를 받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는 교육적인 뭡니까 학생 개인의 성취도하고는 사실상은 거리가 있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완적인 부분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정관에게 전과를 주되 만일의 경우에 점수가 급간이 5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 5단계에서 급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 제3의 심사관을 투입해가지고 가장 가까이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2분의 1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정관 제도를 좀 보완하는 그런 거죠. 의미가 돼야지 예. 이걸 뭐 수시를 다시 또 축소하고 그런 얘기는 이미 물이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 사실은 수시가 더 줄어듭니다. 그죠? 그전 안보다 지금 그때 30%까지 이제 수시가 이제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게 되면 수시가 줄어드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정시를 더 늘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국민들의 지금 그 대통령과 또 뭐 정부가 지금 개편하려는 게 좀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그 배경에는 조국 후보자가 황제 스펙 쌓기 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학생들이 촛불 집회까지 벌인 상황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차라리 좀 시험 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대학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이 논란이 불거진 건데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저기서 관가하고 있는 게 네. 정시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공정할 것 같아.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학생들을 면담하고 그럴 때 이제 원서를 쓸 때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의 학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 B, C 대학을 정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학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정시에서 원서를 낼 때는 점수로 따지거든요. 그다음에 A 대학 그 B 학과를 정했는데 점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점수 낮추면 그게 전국이 맞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학에 가면 등록 탈락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 인구도 절벽이 될 텐데 그 학생들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 대입 상담을 해줬는데 가면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공교에 다 들어와서 공부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간에 학종이 생기면서 고등학교는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과정평가가 중시되면서 수업의 애들이 몰입되어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식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하면서 긍정적이고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그분 플러스 해가지고 대학에서 채점할 때 학생부정가치를 발휘해가지고 채점할 때 나름대로 과정들이 좀 투명하게 되면서 예측 가능하게 채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과 같이 이제 입시 끝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뒤져보거든요. 네.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과정 중에 불투명해 뭐 있는지 이렇게 잘 치켜 토론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대학교에 있는 입학 사정관들이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제 무기계약직이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학생들의 대학의 인재상에 맞도록 주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밖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금수전형이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내부 들어가서 그 점수를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어려운 학생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언론 이런 데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금수저 학생들 일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것 이제. 같고, 예, 성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전면적으로 수능이 뭐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보면은 이제 되게 학생을 바라볼 때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그 가능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걸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교라는 것이 꼭 국영수 사과 성적만이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 뭐 학원이 필요하지만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러한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 가능성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학종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다 살려나가는 것이 학교를 보다 살려나가는 것이다. 공교육을 살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도 사실 이 수능 자체가 완전히 도외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종도 그렇고 또 그렇죠. 학생부 학생부 국가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논술 전형도 대부채로 이 수능 최저 등급제라는 게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수능 자체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시의 도입이라는 것은 실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객관식 교육과 객관식 평가가 일반화된 나라는 별로 없어요. 특히 4차 산업에 있어서는 OX식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교육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시가 아니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은 객관식 교육을 다 심화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예를 들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형태라는 거죠. 의미 없는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학교 밖 청소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의 40만 명입니다. 매년 8만 명이 나오거든요. 걔들은 사실상은 객관식 공부 희생자들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정시로 돌아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적 중심의 일렬 종대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겠죠. 교사는 그냥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겠죠. 얘들은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 4차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수능 중심의 객관식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는 사실상은 시대에 또 국제적 추세에 많이 뒤지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정시를 확대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은 작은 문제들이고 국제적 추세에서는 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좀 그리고 왕왕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뭐 비리가 개입된다든지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이번에 조국 후보자 사건처럼 뭐 황제 스펙 쌓기 뭐 이런 논란되니까 더더욱 좀 뭔가 객관적인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공정성의 개념을 좀 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정성하고 교육의 예를 들어서 성과등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공정성을 갖다가 교육적 요소로 보는데 공정성은 교육 외적 요소가 평가에 개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버클리 대학 같은 경우는 30%를 아예 공정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난한 아이들의 티오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가난한 아이들 금수저니까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니까 이게 어찌 보면 혼합됐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정성이라서 교육 외적 요소는 외적인 요소로서 별도로 전형해야지 이걸 교육 외적 요소에 점수를 줘가지고 같이 합산해버릴 것 같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의 개념을 교육 요소가 아니니까 이는 뭐냐 별도의 대학에 본다면 그러면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예 극빈자 자녀들을 위해서 30%의 정원을 별도로 떼놓고 그럼 극빈자끼리 이제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해야지 점수에서 이걸 갖다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는 어떤 경우든 공정성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률적인 공정성에 이제 뭐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는 사회자 말씀하신 부분들에 네. 저희들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이 되게 가슴 아픈 부분들인데요. A라는 고등학교하고 B라는 고등학교 있을 때 같은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출신은 합격이 되고 어느 학교는 떨어지고 같은 과에. 근데 같은 학교 내에서도 8개 반이 10개 반이 있으면 어느 담임선생님은 같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합격시키고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교과서 내 영역하고 교과 외 영역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교과서 내로 다 들어와서 전국에 있는 뭐 선생님 다 똑같이 가르쳤을 텐데 교과 외 내용들 그러니까 즉 학교 내에서 있던 수업을 뺀 나머지 부분들 즉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개인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공교육인 선생님들이 학생부 내에 있는 비교과 영역에 관련된 공부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청에 좀 정면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교에 나름대로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업무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비교과적인 영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업무를 줄여주고 선생님 자꾸 학생들하고 면담시켜주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교육인 선생님들이 좀 역량을 좀 더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바뀌면 선생님들의 업무는 훨씬 늘어지겠죠. 그래 학생과 교사가 돼 있어서 접촉이 줄어들겠죠. 더 비교육적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제 공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정성 문제에 의해 한국 사회가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계층 사다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두고 있는 이제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정시냐 수시냐를 물어봤더니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정시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릅니다. 지금 교과 과정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변화됐죠.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건데 그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충남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5년 동안에 학생들, 입학생들을 살펴봤더니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들어온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높고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높은.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이제 학업 성취도는 낮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배우는 과정들은 찍는 문제가 아니라 또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요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니라 문제를 읽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의 교육에서는 사실은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 교육에서 갑자기 정시를 늘린다?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교육당국도 부담스러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네. 고등학교의 1, 2학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3학년은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2015 교육과정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융합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재구성되고 학생 개별화가 되면서 이제 25년 고교 학점제를 정부 정착시킨다는 내용들인데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결국에는 과정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그렇죠. 과정평가가 돼야 되는데 수능이 확대되면 결국에는 이제 점수제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학종이 나름대로 지금 정착돼서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부분은 가고 있는 내비두면서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면서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현 시점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논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제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문사회의 경우에도 6개월을 갖다가 머리를 싸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몇 주 해가지고 이런 우리 교수로 본다면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그러면 평가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시 사정관이 2주일 만에 아니면은 뭐 단기간 안에 그 논문을 기술했다. 그건 사실상 평가 제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학회지에 그냥 어찌 보면 게재됐다는 것 자체만 해가지고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어떤 그는 공정성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합법성 문제라든지 타당성 문제인데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문제예요. 개인의 비리가 됐던 아니면 뭐 아니든 하여튼 그렇죠. 개인의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공정성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공정성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우리도 참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공정하지? 그건 어찌 보면 개인적 금수적 문제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논문이 타당성 문제고 논문이 과연 실릴 수 있는 어떤 적합성 문제를 가지고 그는 공정성이다. 이러니까 이제 부잣집이니까 논문을 많이 썼겠지. 논문 게재하니까 점수 많이 올라가겠지. 이런 얘기는 사실상 논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결과에 의해서 성적을 받는 것도 결코 폄하돼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상대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활동에 주력하게 되고 이 친구들이 사실은 아까 어느 정도 수능 기본 성적이 필요하다지만 수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활동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정말 나는 뭐 마땅히 다른 활동 기회도 없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 그 상실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로서 저도 지도를 해봤는데요. 그러한 상실감보다는 주로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당시 2008, 9, 10, 11년, 14년도까지 보면 대체로 지방과 서울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야말로 서울 쪽에 있는 그야말로 학생들과 지방 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 스펙 쌓기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논수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쪽 지역에서 뭐 갈 만한 뭐 학원이 마땅치 않으니까 서울까지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또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하려고 해도 이 지역이 뭐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적 뭐라 그럴까 박탈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지방 고등학교에서. 특히 저 특목고와 특히 뭐 일반고는 더 그랬고요. 또 자사고와 일반고도 뭐 그렇게 돼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것은 결국 우리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상을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부모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차단시키자. 그리고 외부의 컨셉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서 학생들이 본연이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만 학교 내에서 뭔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측정하자 뭐 이런 것으로 바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그때 없다. 이 수능과 뭐 예를 차이에서 들어서 지표로 본다면은 전체 우리가 대학 입시 성적에서 정성적 평가하고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예를 수능이라든지 학교의 교과 성적입니다. 정성적 평가가 지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평가 아닙니까? 그게 5대 5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량적 평가에서 지금은 뭐냐면 정성적 평가는 주관식 평가입니다. 사실상은. 그거는 어찌 보면 객관성이라는 게 보장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주관적인 평가를 갖다가 양화라 아니면은 계량화하라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비교해 보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점수로 학생을 뽑는단 말이에요. 점수가 뽑는 게 아니고 지적 능력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800점 만점에 MIT 같은 경우인데 800점에 60점 정도, 10% 정도는 점수 같다 보는 거야. 큰 차이 없다 보는 거야. 우리는 1점 정도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까 가정에서 학교의 성적이 어떻는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수업 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적 능력에서 평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일정한 당락 결정하니 한 번에 어찌 보면은 잘못 시험을 보게 되면 일체에 결정돼 버리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그 경쟁 대입 경쟁이 미국 이상의 아마 더 치열하다는 그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점수로 뽑는 게 아니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뽑아야 된다라고 개념을 바뀌면은 이런 어떤 점수 경쟁의 요소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나 교육단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학종에서의 정성적 평가가 정량적 평가로 변모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학 외의 어떤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표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학내는 가능합니다. 비교과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학교 교내 대회를 뭐 20회. 강남의 실제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 강남의 모 학교 평균은 21.8회. 전북 임실의 모 학교는 2.5회. 지역 또는 빈부 격차에 따라서 이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잣대를 좀 정확히 줘야 된다고 봐요. 교내 대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돼야 된다는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성적 평가가 정량화되는 가운데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이 또 왕성하게 또 일어나게 되고 사교육 부담이 되고 또 사교육 업체들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교육 정책이 바뀌어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그 다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하는 수순들이 아마 이번에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돼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수상 경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용을 조금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소논문 활동들이 금지됐잖아요. 그런데 또 동아리에서 소논문 활동하는 건 또 가능해요. 이 부분도 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놔두면 원래 소논문 활동들을 하던 것들이 아류작으로 나와서 또 여기에 외부에 또 강사들이 붙게 되고 사교육 업체가 붙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사교육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학교에서만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만이 어쩌면 하나의 대안이고 사교육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그 얘기는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논문이나 논문들은 교육 과정에서 과목으로 돼 있는 거에는 쓸 수 있지만 그 어디 지금 쓸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작년도에 이제 학생부 실도 제고 방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학생부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1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1학년 학생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수상대장도 하나밖에 못 넣게 돼 있고 자율활동 단계만 넣게 돼 있고 200자를 쓰게 돼 있고 글자 수도 많이 제한돼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좋아질 것이고 내년보다는 1학년이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상 실적에 문제가 되니까 수상 실적을 학년에 뭐 한 개씩만 쓰게 해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소논문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논문 자체를 뭐 인정 안 하겠다 2022년도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결국 교과 전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학내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지지 뭐 변별력이 없어지다 보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상 실적이 한 학년에 한 개밖에 못 쓴다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한 개 쓴다 그러면 그 변별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 내신 성적 가지고 학생부 종합 평가에서 이제 소논문이 사실상은 평가 대상에 제외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이라든지 전공 적합서라든지 이런 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에 대한 전공 적합서라든지 체험 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본다면은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중요한데 창의적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다음 기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소논문을 갖다 평가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우리 학종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데 더 중요하죠. 제가 궁금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개선한다고 이제 개편하려는 게 2022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고 지금 유 장관도 좀 더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개편한 내용을 보면은 교사의 추천서 없애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쓸 수 있는 자소서도 길이를 확 더 줄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시는 좀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축소하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좀 확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점수 비중 보면 5대5인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말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뭐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종류도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합 전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실제로 정말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에 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이제 학생과 학교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어서 흔히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학기당 하나로 수상 경력을 제한했다. 그런데 그 학기당 학생이 하나 이제 받았다 이거요. 그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 몇 명이 참여했느냐,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채우려면 그 학생도 수상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도 제대로 된 어떤 수상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학교가 도리어 정상화되는 그러한 것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질을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숫자로 했다면 지금은 내용의 질 이것들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왔는데 이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의 90%가 수업이거든요. 10%가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그동안은 교과보다는 외부 활동을 많이 쥐어심겼다면 지금 현 시점부터는 교과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교육의 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이 가야 되고 그중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구성이 있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가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교과 세부는 특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중심으로 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학생부 실효제거반에서 자문위원 맡으면서 했던 부분들에 좀 놀랬던 부분들이 대전하고 서울 쪽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수상도 마찬가지고요. 대전에서는 그렇게 뭐 학교에서 만들어주려고 하는 학교는 많지 없는데요. 서울만 해더라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상화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있는 저 공교육 입장에서 하면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학교마다 그런 학교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이 풍성한 학교들은 그런 대회들이 많으면서 학생들 참여가 공간이 넓어지는데 그런 게 없는 데는 나름대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니 나름대로 거기 써줄 내용도 많지 않은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수시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개편한다고 하면서 이 수도권하고 또 우리 충청권 또 지방이 또 차이가 다 있죠. 달라요. 그리고 지역 대학도 다 입장이 다르고 지역의 또 학생들 입장도 다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입장에서 예. 네.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죠. 2020학년도 우리 대전 쪽을 보니까요. 충남대만 그 수시에서 66%고 한밭대부터 한밭대 80%, 한남대 88.4%, 대전대 87.35%, 배제대 94%, 우송대 95%, 보건대 90%. 수시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높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을 좀 뺏기기 싫은 정시까지 기다렸다가 뺏기기 싫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빨리 좀 선발해서 안정적으로 좀 구축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이 되면 아마 이제 교육부가 이제 권고죠. 말은 권고인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평가를 해서 뭐 장학금과 관련된 문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이 상황만 봐도 사실은 2022년도부터 물론 학령 인구도 줄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 있는 또 충남 쪽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 그 정시를 늘려내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대학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정말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자기 어떤 학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오지산다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잘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 지금 시기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시를 만약에 이게 더 줄이게 되면은 학생을 도저히 뭐 모셔올 수 없다 표현을 모셔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없다, 지방 이런 대학의 상황에. 제일 화두가 예. 뭐냐면은 이제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화두입니다. 학생은 줄어들죠.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4차 산업이라는 신 어떤 그런 학문에 있어서. 그리고 또 취업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공무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공무원 공부하더라도 구급 공무원이 100대 1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대학의 기능도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학만 보지 마라. 미국은 벌써 우리 이 근래 대학은 무크를 해가지고 온라인 대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나노 디그리라는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정부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4년간 왜 대학이 있느냐? 그래서 넉 달만 해가지고 나노 디그리를 주는 대학이 유다 시대에서 우리는 대학도 좀 개념을 변화야 달라야 된다. 됩니다. 이제 완전히 그런 바뀌어야 되고 말씀이시고. 국내 대학만의 대안이 아니다.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들이 정부만 가지면은 우리나라 대학보다 싼 정말 좋은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스카이 캐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수능을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얘기는 좀 국제적인 추세를 본다면 참 작은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근데 대학의 걱정은 이제 대학에 맡겨두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게 수시가 어쨌든 좀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지방 학생들, 우리 대전, 충남, 세종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송 소장님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거? 뭐 정시 확대되는 측면은 사실은 지방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수능이란 것은 사실은 이게 보면 통합적 사고 능력을 뭐 이렇게 측정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그쪽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좀 뭐라 할까요? 어려서부터 해왔던 훈련, 독서 훈련이라든가 또는 다양하게 선행학습을 많이 받은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선행이. 이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이 지방 학생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지방 학생들 뭐한테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도리어. 예. 도리어 아까 말한 대로
그 지방 대학들은 사실 빨리 수시를 통해서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 빨리 데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가능성 있는 인재들 데려오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역 대학들이 이렇게 정시를 확대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수능 시험이 정시가 늘어나게 되면 수능이 주격이 될 텐데 지금 EBS에서 70%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정시화가 늘어나면서 수능 시험이 중요하게 되면 교재를 안 보고 이제 EBS 책 가지고 수업하는 거거든요. 3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이제 밖에서 졸업생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온리 수능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을 보는 거고 세 번째 시험 볼 텐데 재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하면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될 준비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재학생들이 좀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정시가 좀 늘어나는 것은 현직에는 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보다는 좀 더 대전 지역에 왜 긴 투시를 늘리려면 학생 수가 없거든요. 올 학생들이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수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수능 개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 돼야 될 부분들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서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빼놓고 수능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고교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수능이 강화되면 3학년 때 이루어지는 교과서 하지 않고 수능 특강 가지고 수업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파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수시하고 정시가 합해져 가지고 3학년 2학기가 온전히 살아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서울과는 좀 다른 그런 시작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시 전형에서 좀 서울의 이른바 중상위권 대학들은 지방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한다. 오히려 그 특목고나 자사고 또 수도권 뭐 강남 8학군 이쪽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수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소위 말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자사고, 외고, 과학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학부모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특권학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쪽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자사고나 과학고나 외국어나 이런 데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자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단체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 특권학교가 벌써 특권 계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또다시 그 상위권 학교로 가고 또 계층 사다리를 이동하는 부분들이 불공정하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이었고 교육부의 정책도 지금 자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이제 정시가 늘어났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가 늘어났을 때 이쪽에서 사회적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파이가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진학해서 가야 될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는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죠. 학생부 종합이 있고 수시에도 이제 교과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방 학생들이 좀 유리한가요, 그죠? 똑같은 잣대에서 이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더 좀 농어촌 쪽이 좀 더 유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정시를 확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 어떻게 볼까요? 논점을 계속 수시 아니면은 우리가 정시 그렇게 보지 말고. 또 교육에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수월성이 있거든요. 아까 그 특목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공정성이라는 평등만 강조했지 앞으로 세상은 한 사람의 천재가 사실상은 10만 밀미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월성이 없는 교육이라는 것은 국제 경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성만이 아니고 수월성도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꼭 공정성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은 아예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을 버클리 같은 경우입니다. 30%를 주겠다. 스탠포드에 10% 주겠다. 그는 그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지 공정성과 교육적 가치를 갖다가 이걸 믹사시켜가지고 네. 교육 제도를 바꾸는 자체는 제가 이 문제가 있다는 네. 거예요. 한 말씀 예, 예. 하겠습니다. 그좀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그 교육은 결국은 이 교육의 전부가 100% 그냥 입시 경쟁 교육 여기에 매몰려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소월성 교육이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 경쟁 체제 하에서는 그야말로 10% 아이들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열등생이 되는 구조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성 네. 부분 아까 섹터를 그래서- 달리하면 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80%, 90% 아이들을 열등생으로 만드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수월성만 갖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는 아니, 그런 그렇죠. 교육이 돼야 한다. 수월성을 파견할 수 없다는 네, 거예요. 교육의 기본 가치는 알겠습니다. 수월성 앤더 공정성 이런 게 양립이 돼야지. 저는 예, 교육의 예. 기본 가치는 예, 예. 마지막 한 아이까지 데려가는 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훌륭한 아이 학생 하나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에 집중하는 특히 공교육이라는 부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아야 된다. 마지막에 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또 발명을 해서 우리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또 우리 아이들까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정성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면 아니에요. 곤란한 예, 판단이 되는 저기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가고 저희가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식으로 한 분씩 저희 현재 입시제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인지 한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선생님부터. 고교 교육을 잘 만들어야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수시와 정시가 수능 이후로 합해져 가지고 3학년 2학기가 온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수시와 정시 합해지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나름대로 경쟁하면서 편법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저희들이 국가교육회에다가도 제안을 했었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뉴얼 해보면. 그래서 고교 교육을 잘 만들수록 고교 교육 과정이 좀 정상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 소장님. 이 대입제도를 뭐 개편한다든가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끝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 대학부터 좀 특성화 같은 걸 해서 서열화를 좀 깨야 된다,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하거나 같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출신 학교 때문에 차별받는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이게 좀 줄여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런 입시 경쟁 체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고 좀 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그 입시에서 자율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성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고교 교육도 그렇고 아니면은 대학의 특성화 이루어지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주지 않고 어떻게 특성화 됩니까? 지금은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이 없어 그렇다라는 점에 있어서 입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대학의 이제 평가 시스템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자율성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지금 대학을 본다면 네. 입시 제도와 관계없이 이 교육부에 있어서 주어진 지침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상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아웃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회장님.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런 문제들 사실은 아등바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물론 이걸로 이제 답을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번에 정시와 수시 비중에 대한 문제들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종에서 비교과 문제에서 아까 문제됐었던 수상 경력 문제라든가 자율동아리 소논문 활동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꼭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개편 안도 나오고 하지만 오늘 시청자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그 여론조사가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 62%가 정시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근데 왜 제 양반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시만 이렇게 보호하느냐 생각할 텐데 여기는 이제 충청도에서 하는 방송이고 저희가 대전 충남의 좀 지리적 특수성도 좀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 대입 관련해서 사실은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 한 번씩
대학교 자녀들을 보내다 보면은 다 박사가 돼요. 저도 한번 겪어보니까 뭐 수시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도 이렇게 이게 좋은 제도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거 또 문제가 많다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계속 개선되다 보면 또 좋은 또 안이 나오겠죠.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능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막고 폐단을 일으킨다는 공감하에 수시 전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수시가 오히려 학생들의 땀과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재력, 능력과 상관없이 재능으로 평가받고 꿈을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